인조 8년 1630년 가을에 창덕궁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궁 조씨의 마음속에는 단풍보다 더 붉은 불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서녀, 아버지 조종호의 정실 부인이 아닌 첩실에게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도를 기록한 경국대전에 따르면 서얼은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응시의 제한을 받았으며 사회적으로 천한 피를 지닌 존재로 낙인 찍혔습니다. 조 씨의 어린 시절, 그녀는 아버지의 저택 안에서조차 정실 소생 형제들로부터 끊임없는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서녀 주제에 감히 안채에 발을 들이느냐는 말을 들으며 자란 조 씨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언제든 지워질 수 있다는 공포를 뼈속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입궁은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인조 10년 1632년 22살의 조 씨는 궁궐에 들어와 인조의 눈에 들었고 이는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상이 조 씨를 총애하심이 지극하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인조는 병자호란의 치욕과 소현세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으로 마음이 병들어 있었고 조 씨는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인조 15년 1637년 봄 병자호란이 끝난 지 불과 몇 달 후였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을 겪은 인조는 낮에는 정사를 돌보는 척했지만 밤이면 조 씨의 처소인 취선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 씨는 왕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듯 행동했습니다. 전하, 그 치욕은 전하 한 분의 것이 아니옵니다. 이 나라 전체가 함께 견뎌야 할 아픔이옵니다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고 인조는 그녀의 품에서만큼은 왕이 아닌 한 명의 상처받은 남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총애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자신이 서얼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3월. 기사에는 대신들이 후궁의 총애가 지나치다며 간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조 씨를 경계했고 그녀의 서얼 출신 배경을 빌미로 끊임없이 견제했습니다. 인조 18년 1640년 여름 조 씨에게 첫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딸 효명옹주였습니다. 출산 후 조 씨가 처음으로 품에 안은 아기를 보며 느낀 감정은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서얼의 피를 이어받았구나. 이 아이가 나처럼 멸시당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사랑과 동시에 집착의 씨앗이었습니다. 인조 19년 1641년 가을 조 씨는 첫 아들 숭선군을 낳았습니다. 인조실록 같은 해 9월 기사에는 상이 크게 기뻐하시며 숭선군이라 이름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조는 이미 50이 넘은 나이에 얻은 늦둥이 아들을 무척 사랑했고 조 씨는 이 사랑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인조 21년 1643년 봄, 조 씨는 둘째 아들 낙선군을 출산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둘, 총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조 씨는 매일 밤 자식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 천하게 자라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왕의 자식이며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인조 22년 1644년 여름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돌아왔습니다. 8년간의 인질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세자는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접하며 크게 성장해 있었고 그의 부인 강빈 역시 명석하고 당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소현세자빈 강씨 졸기에 따르면 강빈은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세자를 내조함에 있어 빈틈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 씨는 강빈을 처음 본 순간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습니다. 강빈은 명문가의 정실 소생이었고 세자빈이라는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3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대비가 되고 저 아이들이 왕족의 중심이 된다면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조 씨의 불안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인조 23년 1645년 초봄, 조 씨는 인조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균열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인조는 소현 세자가 청나라 문물에 심취한 것을 못마땅해 했고, 세자가 자신보다 백성들에게 더 환영받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23년 2월 기사에는 상이 세자의 처신에 대해 불만을 표하셨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어느 날 밤 취선당에서 인조는 조 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자가 청나라 오랑캐들과 너무 가까운 것 같소. 저들의 것을 좋다고 하니 우리 조선의 예법은 어찌 된 것이오? 조 씨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하 세자께서는 오랜 인질 생활로 마음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하오나 전하께서는 새손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하의 늦둥이 왕자들, 숭선군과 낙선군은 전하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자라고 있사옵니다. 조 씨의 말은 교묘했습니다. 세자에 대한 불만을 강화하면서도 자신의 아들들을 인조의 마음속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인조는 점점 더 소현 세자와 멀어졌고 대신 조 씨의 자녀들에게 더 큰 애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조 23년 1645년 4월 26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현 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인조실록에는 세자께서 감질로 급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궁궐 안팎에서는 독살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후대 역사학자들은 연려실 기술 등의 야사를 인용하며 세자의 급작스러운 죽음에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가 소현 세자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인조의 마음속 불안을 부채질하며 세자 일가를 고립시키는 데 일조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자가 죽은 후 인조는 세자의 장자인 원손을 세손으로 책봉하지 않고 대신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 후일의 효종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조 23년 1645년 여름 조 씨는 귀인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조 씨를 귀인으로 봉하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이는 후궁으로서 최고의 지위 중 하나였으며 조 씨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이 권력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인조 전하께서 승하신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녀는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고 그 불안은 강빈과 그녀의 자식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인조 24년 1646년 봄, 조 씨는 효명옹주의 혼처를 정하는 일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단순히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연결고리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효명옹주는 영의정을 지낸 이경여의 손자 이유성과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24년 3월 기사에는 효명옹주의 가례를 거행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 씨는 딸의 혼인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에도 조 씨는 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옹주는 혼인 후 시댁으로 가야 했지만 조 씨는 인조를 설득하여 효명옹주를 2년간이나 궁궐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관례 위반이었고 조정 대신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효명옹주가 혼인 후에도 궁궐에 머무는 것이 예법에 어긋난다는 대신들의 상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 딸을 내가 곁에 두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전하께서 허락하셨는데 누가 감히 토를 다느냐? 조 씨의 오만함은 날로 커져갔고 그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조 씨의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서울 출신이라는 태생적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리 권력을 쥐어도 언제든
천안 피라는 낙인이 자신과 자식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조 25년 1647년 가을 조 씨는 아들 숭선군과 낙선군의 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썼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유학자들을 스승으로 초빙했고 아들들이 왕자로서 손색 없이 자라도록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숭선군과 낙선군의 교육을 위해 특별히 서연관을 배치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 씨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 고개를 숙이지 말아라. 너희는 왕의 아들이며 누구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혈통이다.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짙은 불안이 깔려 있었습니다. 내가 사라진 후에는 누가 이 아이들을 지켜줄 것인가? 조 씨의 간교함, 그녀의 집착, 그녀의 과잉된 사랑은 모두 이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든은 곧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될 것이었습니다. 달콤한 총의 뒤에는 독이 숨어 있었고 서울 출신이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인조 23년 1645년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궁궐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세자빈 강 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세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23년 5월 기사에는 세자빈 강 씨가 상복을 입고 새 왕손을 거느리고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 씨는 멀리서 강빈을 지켜보았습니다. 상복을 입은 강빈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강빈은 명문가 광산 김씨 출신으로 좌의정을 지낸 김육의 조카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실소생이었고 세자빈이라는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원손, 석철, 성린 3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밤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저 여인의 아들들은 선왕의 적손이다. 만약 저들이 훗날 권력을 되찾는다면 내 효명옹주와 내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서얼의 피를 물려받은 내 자식들이 정실소생들에게 밀려나고 멸시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녀의 불안은 점점 강박으로, 강박은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인조 24년 1646년 초여름 조 씨는 사돈 김자점과 긴밀히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자점은 당시 영의정의 자리에 있었고 권력욕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인조실록과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김자점은 간교하고 야심이 많아 권세를 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 씨와 김자점의 결탁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둘 다 강빈 일가가 권력을 되찾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인조 24년 1646년 7월 창덕궁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전복 독살 미수 사건이었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24년 7월 기사에는 이 사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인조가 몸이 불편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 궁녀들이 전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인조가 전복을 먹으려던 순간 누군가가 전하 그 음식은 세자빈 강 씨가 올린 것이옵니다라고 귀띔했습니다. 인조는 갑자기 의심을 품고 전복을 먹지 않았고 대신 개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강빈은 영모죄로 몰렸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세자빈이 산개에 독을 올렸다는 혐의로 국문을 받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개가 죽은 것이 정말 독 때문인지 누가 그 전복에 독을 넣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조 씨는 이 사건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김자점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한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강빈을 제거하기 위해 전복에 독을 탔다는 누명을 씌웠고 인조의 의심을 부채질했습니다. 조 씨는 인조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세자빈이 세자의 죽음을 전하의 탓으로 여기고 원한을 품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아들들이 훗날 전하의 왕위를 위협할 수도 있사옵니다. 인조는 이미 소현 세자의 죽음으로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조 씨의 말은 그의 마음속 불안을 더욱 자극했고 인조는 결국 강빈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조 24년 1646년 8월 강빈에 대한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의금부에서 강빈을 신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빈은 결코 독사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조 씨와 김자점이 깔아놓은 증거들과 증인들이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궁녀들은 협박과 회유 속에서 세자빈께서 전복을 준비하셨다고 증언했고 일부는 세자빈이 평소 원한의 말씀을 하셨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강빈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인조실록에는 강빈이 형신을 받으면서도 복을 거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인조 24년 1646년 9월 인조는 강빈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24년 9월 23일 기사에는 세자빈 강씨를 사사하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강빈은 33살의 나이에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 씨는 강빈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내 아이들을 위협할 자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빈의 세 아들, 특히 장손인 원손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들은 선왕의 적손으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빈이 사사된 후 조 씨의 표적은 그녀의 아들들로 옮겨갔습니다. 인조 25년 1647년 봄 조 씨는 김자점과 함께 원손 일가를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25년 2월 기사에는 원손과 그의 동생들을 제주도로 위리안치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위리안치는 가시나무 울타리로 집을 둘러싸고 그 안에 가두는 극형에 가까운 유배형이었습니다. 당시 원손은 겨우 12살, 석철은 10살, 성리는 8살에 불과했습니다. 조 씨는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인조에게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전하, 저 아이들은 어머니의 원한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훗날 그들이 자라서 전하의 왕위를, 아니 우리 숭선군과 낙선군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사옵니다. 인조는 조 씨의 말에 흔들렸고 결국 더욱 가혹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조 25년 1647년 가을 제주도로 유배된 원손 삼형제에 대한 감시와 학대가 극에 달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원손 삼형제가 제주도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추운 겨울에도 난방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조 26년 1648년 2월 원손은 제주도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원손이 졸하다고만 간략히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학대와 굶주림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13살이었습니다. 이어서 석철과 성린도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 씨는 강빈의 아들들을 제거하면서도 자신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자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스스로를 자식을 지키는 어머니라고 믿었습니다. 인조 26년 1648년 여름 조 씨는 효명옹주를 불러 말했습니다. 옹주야, 어미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오직 너와 내 동생들을 위한 것이란다. 정실 소생들이 득세하면 너희 같은 서울 출신은 한순간에 짓밟힌다. 어미가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효명옹주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그 방법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옹주는 강빈의 아들들이 제주도로 유배될 때 그들의 어린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옹주는 어머니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깊은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 씨의 권세는 이제 정점에 달했습니다. 인조 26년 1648년 가을, 조 씨는 궁궐 안에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귀인 조 씨의 세도가 하늘을 찌른다는 대신들의 우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조 전하께서 승하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면 내 자식들은 안전할 것인가? 조 씨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시달렸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조 27년 1649년 봄, 조 씨는 궁궐 안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궁녀들은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떨었고 대신들은 그녀를 비난하면서도 감히 맞서지 못했습니다. 인조실록에는 대신들이 후궁의 참소로 무고한 세자빈이 죽임을 당했다며 간접적으로 비판한 기록이 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미움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미움받는 것이 무섭지 않다. 내 자식들이 멸시당하는 것이 더 무섭다. 나는 악녀로 기억되어도 좋다. 단지 내 아이들만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조 씨의 이런 신념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강빈을 죽였고 강빈의 어린 아들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딸 효명옹주와 내 아들들이 훗날 정실, 소생들에게 멸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조 27년 1649년 여름, 조 씨는 숭선군과 낙선군을 위한 별궁을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최고의 의복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숭선군과 낙선군의 처소를 새로 단장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과잉 보호는 아들들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숭선군은 당시 8살이었고 낙선군은 6살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아직 알지 못했지만 궁궐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최고의 권력을 얻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녀는 이미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악행은 기록되고 있었고 그녀를 증오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태양을 가리는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고 그 그림자는 결국 조 씨 자신과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을 집어삼킬 운명이었습니다. 인조 24년 1646년 3월 창덕궁 대전에서는 효명옹주의 가례가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24년 3월 15일 기사에는 효명옹주가 영의정 이경여의 손자 이유성과 혼인하다는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이날 효명옹주는 16살이었고 조선 궁궐의 그 어떤 공주보다 화려한 혼례를 치렀습니다. 인조는 늦둥이 딸에게 유난히 애정을 쏟았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상께서 효명옹주를 극진히 사랑하시어 혼수품을 후하게 내리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금은 보화는 물론이고 최고급 비단과 장신구 그리고 넓은 토지까지 하사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옹주들과 비교해도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효명옹주는 아버지 인조의 사랑을 받았지만 동시에 어머니 조 씨의 집착도 함께 받아야 했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통상적으로 옹주는 시댁으로 가서 시부모를 모시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조 24년 1646년 4월 혼례를 치른 지 불과 한 달 후 조 씨는 인조에게 간청했습니다. 전하, 옹주가 아직 어리고 연약하옵니다. 시댁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일러 궁궐에 좀 더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인조는 딸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리고 조 씨의 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이를 허락했습니다. 승정원일기 인조 24년 5월 기사에는 대신들이 이 문제를 거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명옹주가 혼인 후에도 궁궐에 머무는 것은 조종의 법도에 어긋나옵니다. 대신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조씨는 개의치 않았고 인조도 이를 묵인했습니다. 효명옹주는 궁궐 내 별전인 경춘전 근처 처소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거의 매일 어머니 조씨를 만났습니다. 인조 24년 1646년 여름 어느 날 저녁 조씨는 딸을 불러 말했습니다. 옹주야, 어미가 너를 이렇게 곁에 두는 것은 이유가 있단다. 세상은 냉혹하고 특히 우리 같은 서울 출신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 내가 궁궐에 있으면 전하의 총애도 계속될 것이고 내 동생들도 안전할 것이다. 효명옹주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이 진심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임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늘 불안이 서려 있었고 그 불안은 딸인 자신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인조 25년 1647년 봄 효명옹주는 궁궐에서 원손 삼형제가 제주도로 유배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12살, 10살, 8살의 어린 왕손들이 죄인처럼 끌려가는 광경을 보며 효명옹주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효명옹주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마마마, 원손들은 아직 어린아이들이옵니다. 그들을 그토록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이 옳은 일이옵니까? 조씨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옹주야, 어미는 단지 너와 내 동생들을 지키려는 것뿐이다. 저 아이들이 자라서 권력을 되찾으면 너희들은 한순간에 짓밟힐 것이다. 어미가 악녀로 기억되어도 좋다. 단지 너희들만은 안전하기를 바란다. 효명옹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 뜨거웠고 동시에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저지르는 악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동생들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필사적인 몸부림임을 알았기에 자식으로서 차마 말리지 못했습니다. 인조 25년 1647년 여름 인조는 효명옹주와 함께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상께서 효명옹주와 함께 후원에서 시간을 보내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조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옹주야, 아비가 너를 이토록 아끼는 것은 내가 아비의 늦둥이 딸이기 때문이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비는 이미 쉰을 넘긴 나이였지. 너는 아비에게 큰 기쁨이란다. 효명옹주는 아버지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순수했습니다. 조씨의 계략과는 별개로 인조는 딸에게 진심 어린 부성애를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효명옹주에게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할수록 어머니의 권세는 더욱 공고해졌고 어머니의 악행도 더욱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인조 26년 1648년 봄, 인조는 효명옹주를 위해 특별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26년 3월 기사에는 효명옹주를 위한 잔치를 베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날 궁중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했고 최고급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인조는 딸에게 비단과 보석을 하사하며 말했습니다. 옹주야, 너는 아비의 자랑이다. 효명옹주는 감사의 인사를 올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제주도에서는 원손 삼형제가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비단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을 때 그 아이들은 거적대기를 걸치고 보리죽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효명옹주는 이 대비가 너무나 잔혹하다고 느꼈습니다. 인조 26년 1648년 여름이 되자 효명옹주가 혼인 후 궁궐에 머문 기간은 이미 2년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관례를 벗어난 일이었고 조정 대신들의 비판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승정원 일기 인조 26년 7월 기사에는 대사관 20액이 상소를 올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명옹주께서 혼인 후 2년이 넘도록 궁궐에 머무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이는 왕실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일이오니 속히 시댁으로 보내시어 예법을 바로잡으소서. 하지만 조 씨는 여전히 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효명옹주가 궁궐에 있어야만 자신의 권세가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조 씨는 인조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옹주는 아직 미약하옵니다. 조금만 더 궁궐에 두시옵소서. 인조는 딸에 대한 애정과 조 씨에 대한 총애 때문에 대신들의 간언을 묵살했습니다. 효명옹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이 점점 어머니의 권력을 상징하는 도구가 되어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유롭게 시댁으로 가서 평범한 부부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불안과 집착이 그녀를 궁궐에 묶어두었습니다. 인조 26년 1648년 가을, 어느 날 밤 효명옹주는 홀로 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마마마의 사랑은 깊으나 그 사랑이 때로는 쇠사슬처럼 느껴지옵니다. 저는 왕의 딸로 태어나 부귀를 누리고 있으나 이 부귀가 제게는 족쇄와 같사옵니다. 이 일기는 현재 전해지지 않지만 후대 연려실 기술에 효명옹주의 심경이 기록되어 있어 그녀의 고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조 27년 1649년 봄, 조 씨는 효명옹주를 불러 자신의 두 아들 숭선군과 낙선군을 보살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옹주야, 어미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때 내 동생들을 부탁한다. 너는 누나로서 동생들을 지켜주어야 한다. 효명옹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마마마 걱정 마시옵소서. 제가 동생들을 잘 돌보겠나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많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 악행들이 결국 동생들의 앞날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효명옹주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시 숭선군은 8살, 낙선군은 6살이었습니다. 효명옹주는 어린 동생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동생들은 아직 세상의 냉혹함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사랑만 받으며 자랐고 어머니가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효명옹주는 동생들에게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숭선군과 낙선군과 함께 놀아주고 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인조 27년 4월 기사에는 효명옹주가 숭선군과 낙선군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명옹주가 동생들과 함께 있을 때 그녀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궁궐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을 알았습니다. 공포와 경멸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 씨를 두려워했고 동시에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는 언젠가 조 씨의 자식들에게도 향할 것이라는 것을 효명옹주는 예감했습니다. 인조 27년 1649년 여름, 효명옹주는 마침내 시댁으로 돌아갈 허락을 받았습니다. 혼인 후 무려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27년 6월 기사에는 효명옹주가 부마의 집으로 돌아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효명옹주는 시댁으로 가는 가마 안에서 궁궐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안에는 어머니가 있었고 어린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해방감과 동시에 걱정이었습니다. 어마마마, 제발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마소서.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조용히 사시옵소서. 하지만 효명옹주의 바람과는 달리 조 씨의 불안과 집착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이 곁을 떠나자 조 씨는 더욱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렸고 그 불안은 곧 더 큰 파국을 불러올 것이었습니다. 효명옹주는 시댁에서 살면서도 늘 궁궐을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부디 어마마마께서 평안하시고 동생들이 안전하기를 바라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운명이었습니다. 효명옹주가 누린 부귀는 찬란했지만 그 이면에는 어머니의 광기와 자식으로서의 연민, 그리고 언젠가 올 파국에 대한 불안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왕의 유일한 딸이라는 지위는 축복이 아니라 족쇄였고 어머니의 사랑은 보호가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인조 27년 1649년 5월 8일 창덕궁 대조전에서 인조가 승하했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27년 5월 8일 기사에는 임금께서 대조전에서 승하하시니 수가 54세여 제위 27년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인조는 병자호란의 치욕, 소현세자의 죽음, 그리고 조씨의 참소로 얼룩진 치세를 마감했습니다. 인조가 눈을 감던 순간 조씨는 취선당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조의 총애는 그녀의 유일한 방패였고 이제 그 방패가 사라진 것입니다. 조씨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전하, 이제 소첩은 어찌하오리까? 소첩의 아이들은 누가 지켜주겠나이까? 인조 27년 1649년 5월 13일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효종실록 효종즉위년 5월 13일 기사에는 세자가 왕위에 올라 효종대왕이 되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효종은 당시 33살로 8년간의 심양인질 생활을 겪으며 단련된 군주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인조와는 달리 명석하고 결단력 있는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효종이 즉위하자마자 궁궐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대신들은 이제 조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씨를 비호하던 인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승정원 일기 효종 즉위년 6월 기사에는 대신들이 선왕 시절 후궁의 참소로 많은 일들이 왜곡되었다며 비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종은 즉위 초기부터 조씨의 과거 악행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빈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았고 원손 삼형제가 제주도에서 학대받아 죽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효종실록에는 효종이 선왕 시절 세자빈 강씨의 일은 참으로 애통하다고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종은 조씨를 즉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복 동생들인 숭선군과 낙선군 때문이었습니다. 효종 즉위년 1649년 여름 효종은 신하들과 조씨의 처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효종 즉위년 7월 기사에는 이 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의정 김육이 아뢰었습니다. 전하, 귀인 조씨는 선왕 시절 많은 악행을 저질렀사옵니다. 세자빈 강씨를 모함하여 죽게 했고 원손들을 제주도로 내쳐 죽음에 이르게 했사옵니다. 마땅히 엄히 다스려야 하옵니다. 효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의 말이 옳소. 하나 과인에게는 숭선군과 SENSUA군이라는 이복 동생들이 있어. 그들은 아직 어리고 아무 죄가 없어. 조씨를 엄하게 다스리면 그 아이들은 어찌 되겠소? 과인은 형으로서 동생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어. 효종의 이 말씀은 그의 인자한 성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효종실록 효종 즉위년 7월 기사에는 상께서 이복 동생들을 친히 돌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염려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효종 원년 1650년 봄 효종은 숭선군과 낙선군을 불렀습니다. 당시 숭선군은 9살, 낙선군은 7살이었습니다. 효종은 어린 동생들을 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과인의 동생이다. 비록 어머니가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아버지의 피를 나눈 형제이니라. 과인이 너희들을 잘 보살필 것이다. 숭선군과 낙선군은 효종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들은 어머니 조씨가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 즉위한 이복 형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할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효종의 따뜻한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효종 원년 1650년 여름 조 씨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인조 시절 그녀를 두려워하던 궁녀들과 내시들도 이제는 그녀를 피했습니다. 조 씨는 취선당에서 홀로 지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조 씨는 딸 효명옹주를 궁궐로 불렀습니다. 효종 원년 1650년 8월 효명옹주는 어머니를 만나러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효명옹주가 모친을 뵙기 위해 입궐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취선당에서 모녀가 마주했습니다. 조 씨는 크게 늙어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그녀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조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옹주야, 어미는 이제 끝이구나. 선왕께서 승하하시자 모든 것이 변했다. 사람들이 어미를 악녀라 부르고 손가락질한다. 하지만 옹주야, 어미는 단지 너와 내 동생들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효명옹주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마마마, 이제라도 조용히 지내시옵소서. 효종 전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시니 어마마마께서 악행을 멈추신다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과연 그럴까? 어미는 강빈을 죽였고 그녀의 아들들도 죽음으로 몰았다. 효종께서 그것을 용서하실 리 없다. 어미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 효명옹주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여전히 꺼지지 않은 집착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걱정에 잠겼습니다. 효종 원년 1650년 가을 조 씨는 옛 동지였던 김자점을 만났습니다. 김자점은 인조 시절 영의정까지 올랐지만 효종 즉위 후 권력을 잃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효종실록 효종 원년 9월 기사에는 김자점이 선왕 시절의 악행으로 탄핵을 받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 씨와 김자점은 창덕궁 후원의 은밀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김자점이 말했습니다. 귀인마마, 우리는 이제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효종께서 우리를 제거하려 하실 것입니다. 조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오?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소? 김자점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압승수를 쓰는 것입니다. 효종과 왕비를 저주하여 그들의 기운을 꺾는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것입니다. 압승술은 조선시대에 엄격히 금지된 주술로 사람의 이름을 적은 나무 인형을 만들어 저주하는 행위였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압승술을 쓴 자는 능지처참에 처한다는 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왕실을 대상으로 할 경우 더욱 엄중한 역모죄에 해당했습니다. 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과 공포는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조소, 그리하시오. 내 아이들을 지켜줄 이는 이제 아무도 없다면 어미가 직접 나서야지. 효종 2년 1651년 초봄 조 씨와 김자점은 은밀히 무당을 불러 압승수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효종과 장렬 왕후의 이름을 적은 나무 인형을 만들고 그것을 땅속에 묻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효종실록 효종 2년 3월 기사에는 이 사건이 발각된 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종 2년 1651년 4월 압승술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궁녀 하나가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고 이를 상궁에게 보고했고 조사 결과 조 씨와 김자점의 저주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효종실록 효종 2년 4월 15일 기사에는 귀인 조 씨와 김자점이 압승술로 상과 중궁을 저주한 일이 발각되다는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효종은 이 보고를 받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조 씨가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지만 설마 자신과 왕비를 직접 저주할 줄은 몰랐습니다. 효종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전에 모인 대신들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영모이옵니다. 귀인 조 씨와 김자점을 즉시 국문하여 엄히 다스려야 하옵니다. 효종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숭선군과 낙선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어린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효종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내심이 이제 바닥났다는 것을. 효종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과인은 조 씨에게 기회를 주려 했소. 과인의 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녀가 조용히 여생을 보내기를 바랐소. 하지만 그녀는 과인과 중궁을 저주했소. 이는 단순한 악행이 아니라 영모요, 용서할 수 없는 죄요. 효종은 깊이 고뇌했습니다. 그는 군왕으로서 나라의 법을 지켜야 했고 동시에 형으로서 동생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무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효종 2년 1651년 4월 20일 효종은 최종 결단을 내렸습니다. 효종실록 효종 2년 4월 20일 기사에는 상께서 귀인 조 씨에게 자진을 명하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진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령으로 영모를 저지른 왕족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조 씨에게 자진 명령이 내려진 날 효종은 숭선군과 낙선군을 불렀습니다. 두 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효종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효종은 동생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과인은 너희들의 형이다. 너희 어머니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과인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과인의 소중한 동생들이니라. 숭선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형님, 저희 어머니는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효종은 슬픈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왕실의 법도에 따라 처벌을 받으셔야 한다. 하지만 너희들은 안전하다. 과인이 지킬 것이다. 낙선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를 미워하지 않으시옵니까? 효종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워하다니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한 아버지의 피를 나눈 형제이니라. 어찌 서로를 미워할 수 있겠느냐? 이 장면은 승정원일기 효종 2년 4월 기사에 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께서 숭선군과 낙선군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친히 보살피실 것을 약속하시다. 효종의 이러한 처사는 그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군주가 아니라 진정으로 형제애를 중시하는 인자한 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조 씨의 악행을 처벌해야 했지만 그녀의 자녀들은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결국 가장 사랑했던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닫지 못한 채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권력의 역전은 완료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 파국의 대가를 치르는 일뿐이었습니다. 효종 2년 1651년 4월 21일 취선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 씨는 자진 명령을 받고 홀로 처소에 남겨졌습니다. 효종실록 효종 2년 4월 21일 기사에는 귀인 조 씨가 취선당에서 자진하다는 간략한 기록만이 남아 있습니다. 조 씨는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의 궁궐은 아름다웠습니다. 꽃들이 만발했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봄이 없었습니다. 오직 후회와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먹을 갈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에서 붓이 떨렸고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효명아, 숭선아, 낙선아. 조 씨는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어미는 너희들을 지키려 했다. 단지 너희들이 서얼이라는 이유로 멸시당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어미의 방법은 틀렸구나. 조 씨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을 떠올렸습니다.
강빈을 모함하여 죽게 한 일, 어린 원손 삼형제를 제주도로 유배 보내 죽음으로 몰아넣은 일, 그리고 효종과 왕비를 저주한 일. 모든 것이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 악행들이 자식들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어미가 악녀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미가 악녀가 되면 너희들도 악녀의 자식이 되는 것이었구나. 어미는 그것을 몰랐다. 조 씨는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편지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쓸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효종 2년 1651년 4월 21일 저녁, 조 씨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43살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귀인 조 씨가 압승술의 죄로 자진하니 궁인들이 그 시신을 거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 씨의 죽음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종말이었습니다. 서울로 태어나 평생 불안에 떨었던 그녀는 자식들을 지키려는 왜곡된 사랑으로 결국 자신과 자식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조 씨가 죽은 지 며칠 후 효종은 조정 대신들과 효명옹주의 처분을 논의했습니다. 효종 2년 1651년 4월 25일 대전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효종실록 효종 2년 4월 25일 기사에는 이 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사원 이경석이 아뢰었습니다. 전하, 효명옹주는 역모를 저지른 조 씨의 딸이옵니다. 비록 옹주께서 직접 역모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모친의 죄가 크오니 자귀를 박탈하고 유배 보내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효종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효명옹주는 그의 이복 누이였고 아버지 인조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었습니다. 효종은 며칠간 고심했습니다. 그는 옹주가 어머니의 악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죄가 너무 컸고 왕실의 법도를 지켜야 했습니다. 효종 2년 1651년 5월 3일 효종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효종실록 효종 2년 5월 3일 기사에는 효명옹주의 자귀를 삭탈하고 제주도로 위리안치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효명옹주는 왕의 딸이라는 지위를 잃고 평민으로 강등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효명옹주가 유배를 떠나는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궁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집착이 있었습니다. 효명옹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마마마께서는 평생 불안에 떨며 사셨나이다. 저와 동생들을 지키려다 결국 이렇게 되셨나이다. 이제 어마마마께서는 그 불안에서 벗어나셨기를 바라옵니다. 효명옹주는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효종 2년 1651년 여름 효명옹주는 남편 이유성과 함께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효명옹주가 제주도에 안치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조선에서 가장 먼 유배지였고 그곳의 생활은 궁궐에서의 화려함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효명옹주는 작은 초가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었고 사내진미 대신 보리밥과 된장찌개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지만 효명옹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소박한 생활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효종 3년 1652년 봄 효명옹주는 제주도에서 동생들인 숭선군과 낙선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효종이 두 동생을 친히 보살피고 있으며 그들에게 좋은 스승을 붙여 교육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효명옹주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효종 전하께서 동생들을 잘 보살펴 주시는구나. 어마마마께서 그토록 걱정하셨던 일이 기우였구나. 동생들은 안전하다. 효명옹주는 안도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어머니의 죄 때문에 동생들까지 해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효종은 진정으로 형제애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효종 4년 1653년 가을 효명옹주는 제주도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숭선군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숭선군이 효명옹주에게 문안 편지를 보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누님, 저희는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효종 형님께서 저희를 친동생처럼 돌보아 주십니다. 누님께서는 제주도에서 고생이 많으시다 들었습니다. 하오나 누님,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나이다. 효명옹주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악행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 사이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효종은 즉위 후 줄곧 숭선군과 낙선군을 친히 보살폈습니다. 효종 5년 1654년 여름 효종은 두 동생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어머니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과인은 너희들이 훌륭한 왕족으로 자라기를 바란다. 효종실록 효종 5년 6월 기사에는 상께서 숭선군과 낙선군을 대전으로 불러 친히 그를 가르치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효종은 바쁜 정무 중에도 시간을 내어 동생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는 동생들에게 유학 경전을 가르쳤고 올바른 인성을 기르도록 이끌었습니다. 숭선군과 낙선군은 효종의 은혜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지만 효종의 따뜻한 대우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효종 7년 1656년 봄 숭선군은 효종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 어머니의 죄로 인해 형님께 큰 고통을 드렸나이다. 저희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효종은 숭선군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너희들은 과인의 소중한 동생들이니라. 효종 10년 1659년 5월 4일 효종이 승하했습니다. 효종실록 효종 10년 5월 4일 기사에는 임금께서 창덕궁에서 승하하시니 수가 41세여 재위 10년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효종의 아들인 현종이 즉위했습니다. 현종이 즉위한 후에도 숭선군과 낙선군에 대한 왕실의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현종은 아버지 효종의 뜻을 이어받아 두 숙부를 잘 대우했습니다. 현종실록 현종 즉위년 5월 기사에는 상께서 숭선군과 낙선군을 위로하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종 4년 1663년 봄 조정에서는 숭선군과 낙선군의 자귀 복권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조 씨의 역모로 인해 그 자손들의 자귀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대신들은 그들은 아무 죄가 없으면 선왕께서도 그들을 친히 보살피셨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종 5년 1664년 여름 현종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종실록 현종 5년 7월 기사에는 숭선군과 낙선군의 자귀를 확인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조 씨의 죄가 자식들에게까지 영구히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 관용의 조치였습니다. 현종 15년 1674년 가을 효명옹주가 제주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효명옹주가 제주도에서 졸하다는 간략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유배지에서 26년을 살았고 46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효명옹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숭선군과 낙선군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누나를 위해 성대한 장례를 치르고 싶었지만 누나가 유배 신분이었기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히 제사를 지내며 누나를 추모했습니다. 숙종대에 들어서면서 조 씨 일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점차 정리되었습니다. 조 씨는 악녀로 기록되었지만 그녀의 자녀들은 무고한 희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숙종실록에는 숭선군과 낙선군은 효종과 현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며
왕실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숭선군과 낙선군은 평생 어머니의 죄를 속죄하듯 살았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신중하게 행동했으며 왕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도 대대로 왕실을 충실히 섬겼고 조선 후기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역사는 조씨를 서울 출신의 불안이 낳은 비극적 인물로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악행은 분명히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겪었던 태생적 한계와 깊은 불안도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 씨는 자식들을 지키려 했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왜곡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완전히 어둡게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효종의 인자함, 숭선군과 낙선군의 형제의 효명옹주의 묵묵한 인내, 그리고 현종의 관용은 조 씨가 남긴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핏줄의 연민은 악행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고 왕실 가족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보듬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은 파국을 낳았지만 남겨진 가족들의 진정한 사랑은 그 파국을 넘어섰습니다. 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가족애란 무엇인가? 그리고 답합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신뢰이며 가족애는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다. 조 씨의 비극적인 삶과 그 후손들의 화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다 오히려 해치는 실수를 하지 않는지, 우리의 사랑이 상대를 숨막히게 하는 족쇄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고 가족 간의 연민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패귀인 조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한 여인의 뒤틀린 사랑과 그로 인한 비극, 그리고 핏줄의 연민이 가져온 희망적인 화해의 이야기로 말입니다.